이 만간 단계 광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2002년도에 국제해적기구 ISL부터 하와이 동남쪽 2,000km 일대 클라리오 클리프 해역에 독점 탐사 광구 75,000평방킬로미터를 확보했어요. 이 지역에는 약 5억 6천만 톤에 해당하는 만간 단계가 매장되어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약 200조 원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0년대부터 90년대 초부터 이 만간 단계를 개발하려고 정부 주도로 만간 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은 미네로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은 미네랄과 로봇을 합성으로 만든 미네로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이 해저 5,000m에 있는 만간 단계 광수 캐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 광구를 등록했는데 2002년도에 탐사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광산 면적이 75,000평방킬로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아시겠죠? 한 23만 평방킬로. 남한만 따지면 약 99,000평방킬로인데 7만 5천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광범한 지역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 뒤로 네. 2015년에 다시 미네로켓 2015년까지 이 미네로 로봇을 개발해서 약 2015년 안에 해저 2,000m에 있는 이 만간 단계를 채굴하면 IS로부터 우리 광구를 우리 주권을 연장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이내로 수심 2,000m에서 이 미네로를 통한 만간 단계를 채굴할 계획인데 성공에는 큰 문제 없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네로가 채광하기 시작하면 연 300만 톤씩 100년 이상 채광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식 팁 두 번째로 미래 자연의 블루 오션이라 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란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심해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에너지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흰 고체 에너지가 조만한 열량을 내면서 연소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다고 하여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조건은 0도씨일 때는 약 26기압, 10도씨 때는 약 76기압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메탄이 9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온 고압 퇴적축 지역인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노르웨이, 일본, 멕시코 등등과 우리나라 독도 등 영구 동토 지역 또는 유기물이 풍부한 대륙이나 사면에 많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약 10조 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에 약 6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전 국민이 18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의 규모고 가격으로 따지면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15년에 역시 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이후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2013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해상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간 약 100억 이상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해양 심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해양 심층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양 심층수가 뭔가 한번 알아보면, 이거는 햇빛이 닿지 않아 미생물의 번식이 어려운 200m 이상의 심해에서 뽑아올리는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물은 대양을 순환하는 해수가 이 그린랜드 앞바다나 또는 남극 지역의 그 비마에서 냉각되면서 침강하여 심층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 해양 심층수에는 미네랄 영양염료가 풍부하여 영양분이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해에 천혜의 심층수 해역이 있습니다. 다음. 다시. 심층수. 네. 이 심층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심층수에는 말이죠, 우리의 그 양수 구성비와 동일한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것이 3대 1대1로 구성이 돼서 우리 몸에 가장 균형 있는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해양 심층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식팀 마지막으로 북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북한에는 저 많은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석유 매장 추정량은 약 1470억 배럴, 세계 1위가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26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북한 지역에 매장된 석유 양을 하나로 이렇게 산정해 본다면 약 1경 5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가끔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옛날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방문했을 당시 김일성이 정주영 그 현대그룹 회장한테 이 평양은 석유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만큼 평양의 평양 문제에도 지하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석유 매장 추정량은 약 1370억 배럴로서 지금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2위가 카나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나다는 특히 샌드오일, 그 해안에 있는 모래 속에 엄청난 석유가 있어 세계 2위까지 가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의 매장량은 약 200억 배럴, 미국은 270억 배럴이 매장된 걸로 이제 비교해보면 북한에 있는 석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석유뿐만 아니라 히토류 그 강력 보유량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3분의 1을 북한이 갖고 있는데, 약 2억 1,600만 톤 세계 최대의 광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처음 듣는 분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지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을 거의 탑시크릿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국대로 석유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특히 미국의 이북 사람들은 북한 동한반도지의 석유 탐사권을 영국
금년 상반기에 시출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으로 해양 바다에 대한 지식 팁 4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건 보너스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환경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 및 오염의 실상에 대해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해양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것이 한 단면인데요. 쓰레기 대륙, 지구의 경우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 재앙, 특히 자연을 우리가 경시해서 세월호 인재 재앙이 우리 한반도를 뒤엎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쓰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한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 동영상의 실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에 이기심이 만든 또 하나의 재앙이 발생되었다. Hey, come here. You see this? These are from one saving boat. They look a little bit strange. 1997년 미국 해양연구실에는 태평양 인근으로 조업을 나갔던 어선에 잡힌 이상 물고기들이 속속 접수되어 들어왔다. Usually this is dangerous. 이상 물고기들은 가오리와 각종 어류들이었는데, 해부 결과 어류의 몸속에서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나왔고, 심지어 그중 한 마리의 체내에는 무려 8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해양학자들은 기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 출신의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항로를 잘못하여 무풍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찰스 무어 선장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지도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섬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무어 선장은 섬 가까이로 항해를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어 선장이 본 것은 섬이 아니라 섬처럼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다. 과연 무어 선장이 발견한 쓰레기 섬의 실체는 무엇일까?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쓰레기 섬은 모두 2개였다. 그중 하나는 태평양 서쪽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사이에 형성된 텍사스주의 2배 넓이였고, 또 하나는 태평양 동쪽 일본과 하와이 사이에 형성된 한반도의 6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다. 이후 연구팀은 쓰레기 섬을 현장 탐사하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섬을 형성한 쓰레기는 각질 제거제의 스크럽 알갱이, 맥주팩, 페트병 뚜껑, 폴리스티렌 포장, 음식을 쌌던 랩 조각, 검은 비닐봉지, 버려진 그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쓰레기 섬의 90%가 인간이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닷속 플랑크톤과 6대1의 비율로 섞여 마치 죽과 같은 상태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평양 한가운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섬이 만들어진 걸까? 쓰레기섬이 형성된 것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 하와이와 미국 본토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1년 내내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면서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구역이다. 특히 고기압이 형성된 아랫부분에서는 해수면이 시계 방향으로 느리게 돌아가며 서서히 소용돌이 치는데, 한태평양 지대를 흐르는 바닷물의 절반이 해류를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해류가 급격히 느려지자 해류를 따라 해양을 떠돌던 쓰레기들이 한 곳에 갇히게 되어 쓰레기섬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쓰레기섬을 탐사했던 학자들은 쓰레기섬의 위험성을 발견했다. 이 쓰레기섬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바다 생물들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바닷가로 밀려들어 부근을 거대한 쓰레기면을 찍어만드는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결국에는 쓰레기섬 주변의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섬이 발견된 지 12년 지난 2009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해양학자 보니 몬텔리오니가 쓰레기섬을 다시 찾아가 조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섬의 면적은 2배로 늘어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녹지 않을 살충제, DDT와 폴리어마빈, BCP를 포함한 강력한 독성물질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었다. And now, the garbage will cover all ocean or year. So, our sea will be the ocean or this. 쓰레기섬을 연구했던 몬텔리오는 대서양 사르가소 해역으로 쓰레기섬이 만들어져 있으며 지구 곳곳에 형성된 쓰레기섬을 포함하면 전체 대양의 부유 쓰레기는 북태평양 환류 쓰레기섬의 5배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 세계 해역은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위험이 도사리는 쓰레기섬을 없앨 방법은 없는 것인가? 환경부로 프로젝트 카이세이는 디젤 연료로 부유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쓰레기의 주를 이루는 플라스틱은 태워도 독성이 그대로 가라앉았고 쓰레기의 양이 너무나도 방대해 통째로 옮길 수 없는 실정이라 어떤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한 지금 쓰레기섬은 더욱 거대하게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안 곳곳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또 다른 쓰레기섬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인간의 편과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참혹한 재난 사건. 지금 한순간 편하고자 오염시킨 자연은 언제 인간을 노리는 부메랑이 되어 재앙으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또 하나의 재앙이 발견되었다. Hey, come here. 네, 보셨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현상에 대해서 보셨는데 멀리 외국을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해양 쓰레기 투기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2013년만 해도 116만 톤의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왔습니다. 이게 2005년도 기준으로 말하면 약 900만 톤, 약 1000만 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차 줄어서 작년만 해도 116만 톤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물 쓰레기, 준선물, 생선, 폐기물 등등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1년에 한 450만 톤, 1인당 연간 2톤, 남산의 2.4배의 쓰레기가 지금 생산되고 있고 88년부터 연간 1억 톤 이상의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세계는 어떠냐?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플라스틱 제품이 연간 5,000년 정도 2011년 기준 연간 5,000개 정도 생산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태평양상의 한반도 면적의 약 6, 7배 크기 쓰레기장이 있는데 90% 이상이 비닐과 플라스틱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레기 수명은 담배봉투는 1년에 3년, 종이봉투는 6개월, 비닐봉지는 20년, 낚시그물은 450년에서 600년까지 간다고 하고요. 플라스틱 병은 400년에서 500년 동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수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다음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 오염과 인간의 상관관계 도표를 그린 건데요. 이게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 제일 위에 인간이 있죠. 우리 밥상에 회. 이 회는 저도 회를 좋아합니다만 참치에도 나오고 고래에도 나오고 가오리에도 나오는데 그 회가 뭘 먹고 이제 나오는 고래나 참치, 다랑어가 뭘 먹고 사냐 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샛비늘치라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먹이사슬의 최하인데 이 2008년도에 시험을 해봤어요. 이 샛비늘치 670마리를 잡아가지고 해부를 해보니까 그 중에 35% 234마리 뱃속에 평균 1mm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샛비늘치를 참치, 다랑어가 잡아먹고 또 고래가 잡아먹고 그렇게 오염된 생선을 또 인간이 밥상에서 먹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 스티로폴 알갱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스티로폴은 숨을 쉰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스티로폴은 알갱이가 독성의 물질을 흡수했다가 배출도 하는데 이 스티로폴 알맹이성의 독성 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사람이 먹으면 그게 이제 고기가 먹으면 사람까지 전래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스티로폴 속에는 비스페놀 알파, 프탈신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심각함을 모르고 먹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해양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소거해가지고 재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드렸던 그 많은 생산량 중에 회수되는 건 한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나 회수해서 재활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이제 버리는 양이 원큼 많으니까 그리고 이 쓰레기 수명이 워낙 길으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심각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 파괴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여러분 절만 되면 수없이 들어오는 녹조, 적조 현상이 그 대표적인 건데 그 수질에 영양분이 지나치게 많은 걸 부영양화라고 그러는데 부영양화가 되면 플랑크톤이 증식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 중 색깔이 초록빛인 것을 녹조, 붉은 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로 산업 폐수 지역에서 질소인 성분이 많아서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간척 사업으로 플랑크톤을 주입으로 하는 해양 생물들이 터전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 파괴로 나타나는 갯녹음 현상, 백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다가 이렇게 석회로 범벅이 되어갖고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 육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석회가 농축되었다가 포화 상태의 석회수가 과포화 상태의 석회수 분량만큼 고체 상태의 석회로 석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안 안반 지역의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무기질 석회조류가 안반에 달라붙어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변하면 수산 생물에게는 먹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갯녹음이 생기면 해조류는 먹는 어패류도 사라져버려요. 이 속에 무슨 해조류 조개나 식물이 여기다 생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 전체가 황폐화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다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다 식목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인공 어초를 바다에 투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수초를 부착시켜서
거기들이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특히 이 제주도 전체는 마을 어장 중에 약 31.4%가 갯녹음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예, 이제까지 우리가 정보, 지식,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2014년도 해양환경부 캠페인 푸른바다 보존의 행사를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연평도, 독도, 제주도 수중 정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7월, 9월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등등으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우선 원칙적으로는 우리 한국 해군, 제가 해군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관도 만나고 해군 참모총장도 만나고 해수부의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우리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그 중심이 돼서 상징적으로 연평도, 독도, 제주도에 우리 해군과 민간인이 같이 들어가서 그 수중 정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평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LL 바로 남쪽에 있는 꽃게 어장이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제가 91년도에 대형 계급으로 이 연평도 부대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이 꽃게 어장 어민들이 꽃게철에는 정치어망을 설치해놓고 꽃게를 잘 따먹다가 이제 철이 끝나면 그 칼로 그 어망을 다 이렇게 쳐가지고 그 어망을 물속에 버려놓고 그 앵카만 걷어올리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이유는 그 1년이라기보다는 뭐 한철인데, 한철 동안 꽃게를 잡아먹으면 거기에 막 오물도 묻고 그러니까 이 뒤치다거리 하기가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연평도 그 꽃게어장 바닷속이 얼마나 황폐해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해군이 매년 한 번씩 그 해역에 와서 해군 이 크레인으로, 군함 크레인으로 바닷속에 있는 그 어부를 상징적으로 구해줍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해군과 같이 상징적으로 해군은 크레인으로 폐어만 건져 올리고 그 연평도 인근 해역에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그 오염물질을 건지는 행사를 할 것이고, 독도 역시, 제주도 역시 이 세 군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평도는